2009년 5월 어느 새벽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9살 청년이 화장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스 사고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17억 원 규모의 거액 생명보험,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쌍둥이 형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결과일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5월 22일 새벽 3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울려 퍼진 비명소리는 고요했던 밤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간 지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차가워진 채로 쓰러져 있는 29살 청년 이정호의 시신이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화장실에서 사람이 죽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받은 광명경찰서 소속 김민수 형사는 15년간 수많은 변사 현장을 경험해왔지만 이날 새벽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느낀 묘한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신고자들의 진술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화장실에 설치된 가스 온수기로 샤워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수 형사와 동료들은 즉시 건물 2층 사무실을 폐쇄하고 과학수사팀을 호출했다. 가로 1.6m, 세로 2.2m의 비좁은 화장실 안에는 LP가스 온수기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환기구는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스 온수기의 안전 제어관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형사님, 이상합니다. 과학수사팀의 박 형사가 김민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환기구를 이렇게 완전히 막아놓고 안전장치까지 고의로 자른 흔적이 뚜렷해요. 이건 명백한 인위적 세팅이에요. 부검을 담당한 국가수 의사는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잠정 결론 지었지만 혈액에서 상당량의 알코올과 함께 수면제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신고자들을 상대로 한 차례 더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들의 진술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았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속속 드러났다. 사건 발생 3일 후 김민수 형사에게 예상치 못한 정보가 전달되었다. 피해자 이정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무려 17억 원 규모라는 것이었다. 보험사 조사팀에 따르면 이정호는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3차례에 걸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월 보험료만 158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월 소득이 100만 원 안팎인 그의 경제 상황과는 심각하게 동떨어진 액수였다. 17억이라고요? 김민수 형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연소득의 10배에서 15배 정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정호의 경우는 그 기준을 수십 배나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규모였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보험금 수익자가 이정호의 쌍둥이 형인 이정우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보험사 담당자에 따르면 이정호 사망 직후부터 이정우와 그의 지인들이 보험사에 빈번하게 연락하며 보험금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은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였다. 김민수 형사는 즉시 이정우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우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형제와는 달리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 도박과 투자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경제적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정황이 파악되었다. 수사팀은 이정우의 핸드폰 통화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평소와는 다른 패턴의 활동이 포착되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20일에는 LP가스를 주문했고 사건 전날인 5월 21일에는 순간 온수기를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는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다. 김민수 형사는 신고자들 중 한 명인 박철민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박철민은 이정우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정우를 보험 설계사에게 소개했고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의 실마리는 박철민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일산화탄소 중독, 가스 사고,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의 검색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그의 소지품에서는 수면제 구입 영수증이 발견되어 사건의 전모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이 시점에서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사나 자살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보험금 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시키는 교묘한 범행 수법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새벽에 시작된 이 사건은 김민수 형사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치밀한 범죄의 실체를 보여주었고 그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진실의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형제간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범죄 계획의 전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보험범죄 전담팀과의 합동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 사건의 범주를 넘어서는 대형 보험 사기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역수사대의 박 형사는 20년간 보험 범죄만을 전담해온 베테랑으로 김민수에게 보험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형사님,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보험 살인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박 형사는 두꺼운 수사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피해자 이정우의 보험 가입 패턴을 보면 2008년 3월에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한 이후 같은 해 7월과 11월에 추가로 가입했어요. 각각 5억, 6억, 6억 원 규모로 총 17억 원에 달하죠. 수사팀이 보험사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우의 보험 가입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이정우 본인이 아닌 제3자들이 대신 납부한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형인 이정우와 그의 친구들인 박철민, 최영수 등이 번갈아가며 보험료를 대납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매월 다른 사람들이 대신 납부했어요. 보험사 조사팀의 담당자가 설명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정우 본인이 보험 가입 사실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주변 증언들입니다. 김민수 형사는 이정우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우는 평소 보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정확한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직장 동료인 김현철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우는 형이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해서 서류에 사인만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우는 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월급도 형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같은 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형한테 의존하는 편이었죠. 김현철의 진술은 이정우가 보험 가입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이정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이정우가 최근 몇 년간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시점에서 총 8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이 중 3억 원은 고금리 사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정우는 2007년부터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처음엔 어느 정도 수익을 봤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입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수사팀의 김 형사가 보고했다. 특히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의 이자만 월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려운 수준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정우가 동생의 보험 가입 직후부터 보험금 수령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보험사 상담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보험 가입 후 불과 한 달 만에 만약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고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했다는 것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다.
사건 발생 당일인 5월 22일 저녁부터 새벽까지의 영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결과 의미 있는 패턴들이 발견되었다. 오후 8시경 이정우가 혼자 건물에 들어갔고 약 1시간 후인 9시경 이정우와 박철민, 최영수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큰 가방과 박스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LP 가스통과 온수기 설치 도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CCTV 영상을 보면 이정우는 평소와 다르게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여요. 영상 분석 전문가가 지적했다.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마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수사팀은 박철민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보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그가 여러 차례 약국과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건 발생 사흘 전인 5월 19일에는 세 군데에 서로 다른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민은 불면증 치료라는 명목으로 여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수면제를 구입했어요. 수사관이 보고했다. 하지만 그의 의료 기록을 보면 과거에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어요. 명백히 다른 목적으로 수면제를 준비한 거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최영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삭제된 메시지들 사이에서 일이 끝나면 각자 다른 길로 헤어지자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견되었다. 이 메시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5월 21일 오후에 이정우에게 발송된 것이었다. 또한 최영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가스 누출 사고 사례,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 농도 등의 검색어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검색들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면제와 알코올 병용 시 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민수 형사는 보험사 조사팀과의 협력을 통해 이정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이정우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특별한 지병이나 자살 충동을 보인 적도 없었다. 오히려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도 직장 동료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정우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할 사람이 그런 계획을 세우겠어요? 직장 동료 이미영의 증언은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수사 2주일째가 되던 날 김민수 형사는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형 이정우를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이 동생 이정우를 대상으로 벌인 치밀하고 잔인한 보험금 살인 사건이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무고한 동생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들을 검거하는 일이었다. 김민수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17억 원의 보험금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형제를 저버린 범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발생 3주째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금까지 확보한 정황들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필요했다. 특히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과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수사팀은 먼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물증들을 쿡가수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물컵과 소주병, 그리고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 대한 톡성 분석을 통해 수면제 투여 경위를 밝혀내고자 했다. 쿡가수의 감정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성인 남성도 30분 내에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쿡가수 독성학과 의사가 설명했다. 더욱이 알코올과 함께 섭취했다면 의식 잃는 시간은 더욱 빨라졌을 겁니다. 피해자는 아마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김민수 형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정우, 박철민, 최영수 모두 사건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들의 휴대폰 위치 정보와 CCTV 영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결정적인 단서는 박철민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 초기에 사건 당일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5월 22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운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상 속에서 이정우와 최영수가 함께 승차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철민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정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관이 보고했다. 그리고 최영수가 정우가 잠들면 바로 시작하자고 답하는 대화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이 대화 내용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들이 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밝혀내야 했다. 수사팀은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상점과 약국,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연쇄적으로 발견되었다. 먼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5월 15일, 박철민이 서울의 한 약국에서 졸피뎀 계열 수면제를 구입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박철민은 출장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며 강한 수면제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처방전도 없이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신과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왔더라고요. 약사 김보영의 증언이었다. 근데 처방전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고 도장도 흐릿했거든요. 수사팀이 해당 처방전을 정밀 감정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처방전에 기재된 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박철민이 해당 병원에 내원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이는 그가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확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편 최영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 평소와는 전혀 다른 구매 패턴을 보였는데 특히 실리콘 접착제, 테이프, 플라스틱 포장지 등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화장실 환기구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영수는 평소 DIY나 수리 작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의 직장 동료 한민구가 증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철물점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사더니 며칠 후에는 친구 집 고치는 것 좀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회사도 빼먹고 나가더라고요. 김민수 형사는 이정우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평소와는 다른 금전거래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 2주일 전인 5월 10일에는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동생의 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정우의 부채 상황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어요. 금융 수사 전문가인 이 형사가 분석했다. 사채 이자만으로도 월 3천만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동생의 17억 원 보험금은 유일한 탈출구였을 겁니다. 수사 4주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정우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생각했던 파일들이 복구된 것이었다. 그 중에는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는데 범행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문서에는 단계 1 정우에게 술과 함께 수면제 투여, 단계 2 화장실 환기구 봉인 및 가스 누출, 단계 3 사고를 위장하여 신고, 단계 4 보험금 청구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서 하단에 예상 수익 17억 원, 분배 이정우 10억, 박철민 3억 5천만, 최영수 3억 5천만이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서는 범행 3주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설명했다. 파일 생성 날짜가 2009년 5월 1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일은 5월 18일이에요. 범행 나흘 전까지도 계속 수정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김민수 형사는 또한 피의자들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통화 내역과 메시지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정우가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박철민에게 보낸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정우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문자였다. 박철민이 최영수에게 보낸 약 효과 확인했다. 정우가 완전히 잠들었다라는 메시지도 발견되었다. 이 메시지는 사건 발생 당일 밤 11시 30분에 발송된 것으로 그들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최영수의 휴대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다. 환기구 봉인 완료, 가스밸브 열었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됨 등의 메시지들이 시간순으로 발송되어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2시 45분에 끝났다. 각자 알리바이 준비하자였다. 김민수 형사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행의 정확한 시나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5월 22일 저녁 8시경
이정우는 동생 이정우를 사무실로 불러내어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박철민과 최영수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소주에 섞어 이정우에게 마시게 했다. 이정우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LP가스와 온수기를 화장실에 설치했다. 그리고 환기구를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인한 후 온수기의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도록 조작했다. 의식을 잃은 이정우를 화장실로 옮긴 후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고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김민수 형사는 이제 피의자들을 검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더 이상 자유롭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동시검거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민수 형사는 사건 발생 한 달째가 되던 날 마침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살인죄, 보험사기죄, 문서위조죄 등 총 10여 개의 혐의로 이정우, 박철민, 최영수에 대한 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었다. 수사팀은 새벽 5시를 기해 세 곳에서 동시검거 작전을 펼쳤다. 이정우는 자신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발뺌했지만 김민수 형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점차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자신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범행 계획서를 보여주자 이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우 씨, 당신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동생을 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7억 원의 보험금을 3명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박철민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체포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발견된 대화 내용과 위조 처방전을 통한 수면제 구입 사실이 제시되자 금세 무너졌다. 특히 정우가 잠들면 바로 시작하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듣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침묵했다. 최영수는 가장 강하게 저항했다. 체포 현장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일련의 메시지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환기구 봉인 완료, 가스밸브 열었음 등의 메시지들은 그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3명의 피의자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다. 김민수 형사는 가장 먼저 이정우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정우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물증들 앞에서 점차 방어선이 무너져갔다. 당신이 동생 이정우 명의로 17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김민수 형사의 질문에 이정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저는 정말 돈이 급했어요. 마침내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채 이자만으로도 매달 3천만 원씩 나가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었고 그런데 우연히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고액 보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까? 김민수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이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험만 들어놓고 나중에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빚독촉이 너무 심해지고 사채업자들이 협박까지 하니까 철민이와 영수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김민수 형사는 이정우의 진술을 들으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 때문에 친동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박철민에 대한 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드러났다. 그는 수면제 구입부터 화장실 환기구 봉인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면제를 구입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였다고 털어놓았다. 이정우가 처음에 계획을 말했을 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철민이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제게 3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도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거든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한 겁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박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형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아이를 제가. 박철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최영수의 조사에서는 범행 당일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밝혀졌다. 그는 화장실에 LP가스와 온수기를 설치하고 환기구를 봉인하는 작업을 직접 담당했다고 자백했다. 또한 이정우가 수면제로 인해 의식을 잃은 후 그를 화장실로 옮기는 일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정우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최영수가 변명처럼 말했다. 수면제를 많이 먹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민수 형사의 준엄한 질문에 최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3일간의 집중 조사 끝에 3명의 피의자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정우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살인을 공모했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음을 시인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3등분하여 나누어 가지려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살인죄, 보험사기 미수죄, 문서위조죄 등을 적용하여 이정우에게는 무기징역을, 박철민과 최영수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동생이라는 점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재 사유로 제시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이정우에게 징역 15년, 박철민과 최영수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정우는 징역 7년, 박철민과 최영수는 각각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사건이 종결된 후 김민수 형사는 이정우의 무덤을 찾았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의 탐욕 때문에 생명을 잃은 그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 사건은 한국 보험범죄 수사사에서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형제간의 배신,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된 범행 수법 등은 후배 형사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앞으로도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가족의, 형제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정우와 그의 공범들은 이 모든 것들을 17억 원이라는 돈과 바꾸려 했다. 그 결과는 파멸뿐이었다. 이정우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고 범인들은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보험 제도의 허점과 인간 탐욕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수 형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겼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극적인 범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17억 보험금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